2차 시 공부합시다. 지금 이번 주차는 폭력의 시대와 문학, 그리고 문화 이런 큰 주제로 1차 시에는 임철우의 붉은 방을 살펴봤죠. 이번 2차 시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5.18은 올해가 5.18 40주년이 되는 해죠. 그런데 5.18은 한국 사회 지배 역사에 있어서나 변혁의 역사에 있어서나 획기적인 의의를 갖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꾸준히 전개되어 왔던 그런 반독재 투쟁과는 질적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그 무장 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동에 지녔던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물론 이제 5.18도 실패한 거 패배죠, 패배. 계엄군의 그런 물리력을 감당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시민 항쟁을 이제 전개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실천의 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운동의 확산과 심화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5.18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일테면 당시에는 이제 폭동 이렇게 왜곡되었던 이 시민들의 저항은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죠. 물론 항쟁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북한과 연계, 그러니까 이제 북한 특수군이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왜곡된 주장이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보수 정당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18 항쟁의 왜곡과 훼손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마다 사실은 증폭됐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일부이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5.18을 비롯한 그런 역사적 상징과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폄훼가 또 두드러진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경제적 불안의 일상화를 이제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혐오, 특히 이제 여혐도 그렇고, 이제 이런 5.18을 비롯한 역사적 어떤 상징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 인식 역시 이 어떤 경제적 불안의 일상화, 사실은 일베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어떤 가치 때문에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폐쇄하지 않고 두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일베를 중심으로 이런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죠. 자, 근데 이제 이 글에서 나는 이제 상당히 좀 엄정한 그런 어떤 태도로 이 두 작품을 5.18의 가치와 의미를 재현하고 있는 이 두 영화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자, 5.18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반되는 논리는,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적 정당성,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나아가 이제 제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전개됐던 반독재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이런 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 부여와 함께 또 이제 뭐 조금 그 수적으로는 이제 좀 그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5.18에 대한 왜곡과 이제 부정적 어떤 평가가 또 있지요. 이제 보수층이라거나 또 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상반된 논리는 이제 그 일본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영화 라쇼몬처럼 나생문 한자로 하면 나생문 라쇼몬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과거를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5.18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아, 예. 80년대 기억을 이제 진영 논리로 해석하면서 겪어왔던 갈등, 그리고 80년대 의미를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어떤 논자들은 승리한 시대로 독점하거나 자신들의 가치 어긋나는 세대, 개인, 집단을 계몽하려는 그런 태도와 연결된 어떤 세대 담론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 뭐 이런 뭐 다양한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재현 지금 5.18 40년이 됐는데 그다음에 5.18에 대해서는 뭐 알려질 만큼 사실은 거의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5.18에 대한 기억과 내가 1차 시에서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끝냈었는데 그것의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적 재현을 통해서 뭐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뭐 시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문화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재현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걸 재현이 되는 거죠. 재현 이게 필요할까? 일단 이런 이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다 알려진 사실인데 뭘 또 재현이 필요할까? 예컨대 5.18 소설만 하더라도 뭐 더 이상 뭐 5.18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재현이 필요하다면 그럼 어떤 재현 미학이 요구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그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재현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재현, 어떻게 재현해서 감동을 주고 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그 교훈이 지속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두 영화를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특히 이제 하여튼 뭐 그 잊지 않고 1차 시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던 거 잊지 않고 기억되고 공유되어야 비극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언명이에요. 5.18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기억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5.18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시대의 지역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 기억이 미래에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5.18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주년이니까 5.18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10대 고등학생도 있었겠지만 그럼 10대 후반이겠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20대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뭐 30대 보통 40대까지 뭐 이렇게 잡았을 때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5.18을 맞았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60 이쪽 저쪽 되겠죠. 그 다음에 30대 애들은 70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5.18 40주년이니까 뭐 넉넉 잡고 한 20년 정도 20년 30년 지나면 5.18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모두 이제 그 자연적 수명이 다해서 이제 살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떤 증언해 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후세의 문화 기억으로 소위 번역되거나 보존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건 뭐 그 2년 전에 쓴 논문이어서 38년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5.18과 관련한 문화적 재해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문학과 연극과 미술, 음악, 영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루 생산되었는데 특히 이제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산됐죠. 영화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80년 이후에 이런 문화 예술 운동에서 5.18과 관련된 주어진 과제는 뭐였냐면 우선적으로 그 왜곡된 5.18을 어떻게 그 진실을 대중에게 알려서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알리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끊임없는 왜곡에 맞서기 위해서 5.18 항쟁과 관련한 문화적 재해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나도 봅니다. 문제는 이런 동어 반복에 대한 지겨움을 말하는 이들이 좀 늘어가고 있어요. 그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계에 대한 진실에 대한 봉인은 이제 다 풀렸다. 남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어느 쪽에서는 5.18 문제가 일단락 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요구와 권리 주장은 이기적 탐욕이며 편협한 이기심의 발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5.18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문화적 재현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문학의 경우가 다른 이제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물을 생산했거든요. 근데 5.18을 다룬 대부분의 문학이 사실의 지루한 재현 이상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황과 체험의 진실을 좀 상투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우상화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5.18의 피해자들을 일정하게 좀 지나치게 긍정화하는 이런 어떤 이제 비판적 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에 대한 그 면밀한 진상 규명은 사건의 제도와에 일조하게 된다. 그래서 문학적 효과, 즉 감동의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좀 취약성이 발견된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 일정하게 또 이제 그 의미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영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문학이든 영화든 이야기를 갖고 있는 소사적 예술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작가의 현실 세계와 독자의 현실 세계 사이의 관계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막 했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문학 수업에 늘 하는 얘기가 텍스트는 진공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생산되고 유포된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생산된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의 투명한 서술이 아니라 어떤 관점,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2차 시, 3차 시는 가장 최근에 대중들과 만난 두 편의 5.18 관련 영화를 바탕으로 앞에서 지금 제기했던 이를테면 여전히 5.18의 기억과 관련된 문화적 재현이 필요한가? 요건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다면 변화된 시대와 지금 80년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어떤 그 대중들의 요구와 관심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5.18과 같은 이런 그 어떤 거대한 담론이 특히 젊은 세대 대중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시대와 다양한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재현 미학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관심을 환기하고 감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문학이든 영화든 예. 자, 그래서 이제 2차 시에서 간략하게만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거 한번 꼼꼼히 읽어 보세요. 일단 자, 쭉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영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이물련 행진곡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5.18 영화 가운데서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이 이후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가 인물리한 행진곡인데 흔히 하는 말대로 망작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5.18의 재현이 여전히 필요한데 왜 이 영화는 망작이 됐을까? 요걸 보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이제 하나의 논문이기 때문에 학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좀 뭐 길기도 하는데 일단 그 우리 수업을 위해서만 정리를 쭉 하면은 뭐냐면 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를테면 왜곡된 5.18을 어떻게 대중에게 알려서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렇게 알리고 망각하지 않기 위해 혹은 끊임없는 왜곡에 맞서기 위해 5.18 관련한 문화적 재해는 계속돼야 한다. 이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망작이 됐는가를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현은 계속돼야 한다고 봤을 때, 남은 문제는 어떻게 동어 반복을 피하면, 요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을 확장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담겨 있어야 5.18 문학이든 영화든 이제 독자나 관객의 호응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자동화되고 관습화되는 오래 반복 이러면 대중들은 고개를 가로젓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바로 이 인물연의 행진곡이 소위 망작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것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충분하게 읽어보면 쭉 이제 뭐 독립영화니 뭐 이제 하여튼 영화의 어떤 의미 가치를 좀 설명하고 있고 쭉 넘어가면 자 얘기 나왔습니다. 영화 인물연의 행진곡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기존 5.18 영화의 서사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단일한 하나의 감정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인물연 행진곡은 5.18이 일어나기 직전 광주 지역 운동권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 예비 검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한 운동권 대학생 이철규, 조선대학교 이제 그 이철규 그가 그 광주댐에서 이렇게 경찰에 쫓기다가 이제 시신으로 떠올랐던 그 사건을 이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각색하고 일정하게 허구적 장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글을 읽지 못하는 여인이 내가 이 글에서는 차마 쓰지 않았는데 이 배역을 맡은 사람이 그 김부선 그 배우를 썼어요. 이건 엄청난 실패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배우를 하필 이 5.18 영화의 주연 중에 한 그 여배우를 썼다는 것은 난 정말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큰 비호감의 어떤 이 영화가 망작으로 가는데 그 배우의 어떤 그 캐스팅도 상당한 한몫을 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건 놔두고 영화에서 40년이 다 돼가는 이제 이 사람 이철규가 이 학생이 죽었고 그 연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도 그를 잊지 못해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도 경기를 하는 등의 두려움과 공포의 기억에 포박당해 있는 것. 그다음에 그들의 딸이 어머니의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를 이제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그 의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런 이제 그 서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80년 5월의 과거와 2018년 5월의 현재를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거 보세요. 기시감이 어떤 이 영화와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형사들을 피해 도망친 법대생 철수와 마주친 미대생 명희는 철수에게 그러니까 이 미대생 명희가 철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모하면 바뀔 것 같아요 라고 세상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다가 낡은 셔츠에 단추가 떨어진 줄도 모른 채 인권을 외치는 철수의 신념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해요. 그 80년 오래 멈춰있는 명희는 날이 갈수록 정신분열 증세가 깊어지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사이렌 소리 하나에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명희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한 딸 희수는 지금까지 엄마를 괴롭혔던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제 충격에 빠져 아버지의 이제 과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철수가 고문을 당해 죽었다는 것, 그로 인한 트라우마 탓에 엄마 명희가 지금껏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화는 실존 인물의 의문사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광주의 비극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랑했던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신분열증을 겪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인물. 그 다음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주장하는 가해자 이론이었던 인물과의 대립구도를 강조해요. 근데 영화 이런 구도는 전혀 새롭지 않은 거예요. 5.18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해석하는 기왕의 담론들, 영화와 문학에서 이미 다 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세요. 영화의 주요 인물인 운동권 남학생은 법대생이죠.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어떤 소위 이제 이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운동, 그걸 지향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선언적으로 그런 사회의식을 갖고 있다는 역할 부여는 영화의 관객들에게 더 이상 큰 울림을 주지 못해요. 관객들과 영화 인물과의 심리적 자기 동일성이 이 말은 뭐냐,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화의 제목,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갖는 상징성 못지않게 앞서 나가는 산자에 따르라, 이런 외침은 누군가에게는 일종의 억압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40년이나 시간을 많은 것을 무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상대역인 여학생의 경우 미대생으로 나오는데, 법대생 이게 뭐 법대생 미대생, 남성과 역할의 그런 가부장제에서 부여하는 남녀 성 역할이 이 영화에서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지만 그를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가 의문사한 이후에 현실에 눈을 뜨는 인물로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전형적인 남녀 성 역할의 고정화와 젠더 모의식이 작동한 데다가 이 영화 개봉 직전에 개봉되었던 1987의 인물 구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판박이죠. 기시감을 느껴요. 똑같은 영화적 문법에 어떻게 새로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화 1987은 박동철 고문 사건을 극화한 영화죠. 뭐 700만 명을 넘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2만 명도 채우지 못했어요. 1987, 5.18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어서 그걸 빼고 2002년 이후에 개봉한 5.18 영화들만 비교해도 화려한 휴가가 700만 명이 넘었고, 26년은 웹툰을 이제 했던 300만 명,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도 1,2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물론 관객 숫자만을 가지고 영화 의미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존 인물의 의문사를 영화의 중심 플롯으로 설정했지만 그것이 어떤 긴박감이나 절실함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8년 현재 지금까지 그의 죽음을 잊지 못해서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는 설정 역시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화나 이 문학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하면 신파 아닙니까? 신파예요. 문학에서는, 영화에서는 이런 측면. 그래서 이제 5.18에 관한 문화적 재현 그 자체에 대한 의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이 영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영화는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작 일정에 차질을 빚다가 시민들의 스토리 펀딩 방식에 참여, 그 다음에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촬영, 조명, 이 스태프들, 그렇잖아요. 돈도 벌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런 영화 스태프들의 재능 기부로, 그러니까 출연료 전혀 받지 않고 만들었던 영화 아닙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들도 5.18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제 각별한 소회를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자체로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눈물겨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누적 관객 수가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5.18 영화는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관객과 만나서 5.18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18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의미 있는 텍스트가 생산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와 같아요. 이 영화가 망작이 된 것은. 그건 정리하면 대부분의 5.18시가 5.18시가 수천 편 있는데요. 이름 지우고 보면 똑같아요. 영탄과 피탄의 읍조림. 5.18 소설의 경우 인물들은 하나같이 표백된 인물이에요. 예컨대 한결같은 놀라움과 분노로만 작동되는 화석 같은 존재들이, 이런 비판, 이게 5.18 문학이 시장에서 더 이상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의미를 확장해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냉정한 비판을 잘 유념할 게 필요하죠. 나도 이제 5.18 소설로 문학상을 받고 또 5.18 뭐 하여튼 물론 이것은 나한테도 스스로에게도 성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클리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냉정한 비판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2차 시작까지 하고 이제 3차 시 넘어가면서 또 요 마지막 부분 좀 더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영화 인물 위한 행진곡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